지금은 연장전이다. 합쳐갖고 20만 호를 뭐 2년간 공급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금리 한두 차례 올리는 거는 뭐 두세 차례까지도 저는 충분히 뭐 콘크리트처럼 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이 얼마 남았냐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투자할 수 있으실 겁니다. 냉정하게 현재는 상승의 끝부분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수급 밸런스가 꼬이고 각종 규제, 프로의 공급이 적어도 202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연장전이다. 쭉 가는 그런 연장전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만 호를 2026년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공급 부족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는 느낌이거든요. 공급 부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후에 공급되는 양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부족분이 계속 누적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30만 호라는 게 정말 많은 물량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30만 호를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기 신도시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왜냐면 1기 신도시도 딱 30만 호 정도 됐어요, 그때. 근데 1기 신도시 때에도 1기 신도시 분양 이제 입주 이후로 아파트가 굉장히 하락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았냐. 3기 신도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는 실제로 30만 원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일산을 보면은 일산뿐만 아니라 뭐 화정, 행신, 뭐 덕양 이쪽으로 그 비슷한 시점에 줄줄이 분양을 입주를 했어요. 또 분당만 봐도 뒤에 수지, 기흥, 용인, 수원 이쪽으로 쭉 입주를 했거든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1기 신도시만 30만 호지 계속 줄줄이 분양된 공급을 보면은 약 한 120만 원 정도 같아요. 추가로도. 과거 1기 신도시 30만 호하고 지금 3기 신도시의 30만 호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정부가 내세우는 것들이 뭐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고밀 뭐 계획이라든지 뭐 태릉 골프장, 뭐 용산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그 3기 신도시 외 추가 공급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명확하게 나온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 3년, 뭐 3, 4년은 괜찮을 것 같지만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떨어진다, 오른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재생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잘 맞물려서 3기 신도시 공급할 때 같이 맞물려갖고 과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합쳐갖고 20만 호를 뭐 2년간 공급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3, 4년, 4, 5년간 쭉 공급해줘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공급이 나오는데 지금 사이클이 아직 타오르는 그 상승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를 막 내주면 멸시를 동반해가지고 공급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코로나19도 뭐 실물경제 위기다라고 했지만 너무 부동산 시장이 아무 무리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잊혀졌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금융위기 때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수도권이 굉장히 오랜 하락 흐름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오면 아파트 시장은 꺾인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 당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한 3, 4년간 하락을 보인 반면 부산은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또 보이잖아요. 경제위기가 부동산 흐름을 결정짓는 본질은 아니구나. 좀 위험 요소는 되지만 본질은 아니구나라는 깨우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부산은 왜 올랐고 수도권은 왜 떨어졌냐?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당시에 수도권은 유구량도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 뭐 2기 신도시, 판교, 그다음에 잠실의 엘리트, 뭐 청라, 뭐 엄청나게 많은 분양을 했었어요. 계속 그런 많은 분양들이 입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완전히 하락 흐름으로 금융위기에 맞물려서 하락 흐름으로 전환한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굉장히 높았다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잡은 거고. 네,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걸 잡는 거죠.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공급이 오랜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상승 흐름은 오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게 겹친다면 그때는 뭐 10%, 20% 올릴 거를 뭐 20, 30%, 30, 40%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강력한 촉매제거든요. 그리고 마치 반대로 떨어질 때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더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금리도 똑같은 접근 방법으로 했어요. 부동산 30년 동안 가격 지수와 금리 그래프를 놔두고 비교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맞는 이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일치하는 구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팩트는
금리가 흐름을 결정하는 본질은 아니다. 특히나 금리가 낮을 때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줘요. 금리가 본질은 아니지만 만약에 1년에 1.5% 이렇게 올린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정책을 부동산만 보고 하는 정책은 아니니까요. 근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비용이 상승하는 건 맞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갭으로 샀으면 대출 받은 게 없고, 본인 실거주했으면 LTV를 규제가 잘 돼 있어 대출이 적거나 15억 이상 대출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집주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상관이 없다. 실제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의 이 전세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 이것도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임대차 입법의 세금 문제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해서 더 증폭시킨 거죠. 거기에 이제 유동성, 전세자금 대출이란 유동성까지 맞물려서 엄청나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높아진 전세가가 이 높아진 매매가를 또 받쳐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쭉쭉 올라가면 대출 연장 못해요. 줄이거나 이사를 가야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전세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는 하방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매매 집주인들은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금리 한두 차례 올리는 거는 두세 차례까지도 저는 충분히 콘크리트처럼 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그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그 공급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 무너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반만 맞은 것 같아요. 이번 상승 흐름이 길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그 상승 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사실. 하락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은 있죠. 오랫동안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현상에서 상승 초입부를 예상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였어요. 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라는 게 앞으로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만 이제 개발하고 건설사에 팔거나 본인들이 개발하고 더 이상은 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신도시 택지 공급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과공급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시장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워낙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의 공급은 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점점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기 신도시도 30년 차를 맞이하면서 노후주택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를 재생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입법, 세금 문제,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엄청 왜곡됐죠. 제가 예상한 건 한 50 정도 상승하는 건데 100, 그 이상이 상승된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 건 몰랐죠, 사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같이 양극화가 심해서 부담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책이 됐던 다른 분이 됐던 이 시장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보고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제가 9억 이하를 추천드려도 가격을 보면은 몇 달 전에 연초에 3억이었는데 지금 5억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가보면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한 그런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하면 가격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얼마 남았냐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투자할 수 있으실 겁니다.